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학기 초에 굉장히 어색하게 동영상 강의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됐네요. 자, 마지막 강의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될 텐데, 기말고사에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라, 그런 간단한 당부의 말을 이제 하려고 마지막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서머리. 자, 우리가 강의 첫 파트에 열 및 통계물리 1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물리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포미온과 보존 시스템, 그 퀀텀 시스템에 대한 통계역학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립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8장에 이제 처음 요번 학기 열 및 통계 2 시간의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8장의 제목이 Heat and Work였고, 이 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은 연력학, 우리가 그 이전에는 대부분 열 평형 상태에 있는 시스템의 연력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외부 파라미터, 그래서 부피라 아니면 이제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천천히 조절해 가면서 그 시스템이 한 평형 상태에서 다른 평형 상태로 이동하는 것을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종류의 이제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를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아이소서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역 변환을 일으키는 거 아이소서멀이라고 부르고,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니까 단열 가역 반응을 이제 엔트로픽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프리 익스펜션, 여러 가지를 배웠죠. 등압 이런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 배웠고, 각각의 과정에서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가 변하고 안 변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가역, 비가역, 그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는 가역 반응이냐 비가역 반응이냐 이런 거로 나눌 수 있었고, 비가역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프리 익스펜션이었죠. 프리 익스펜션 과정에서 전체 우주의 엔트로피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이런 등등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서머다이내믹 프로세스들을 잘 결합을 하면 우리가 열 기관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히트를, 서머 레저버에 있는 히트를 적절히 잘 이용을 해서 연력학 제2법칙의 모순이 없이 익스터널 워크로 이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장치를 힐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카르노 엔진, 이상기체를 이용한 카르노 엔진의 구성, 이걸 이상기체를 이용해서 한번 잘 구성을 했었고, 얘는 이제 등온 변환, 그 다음에 단열 변환을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 열기관에서는 efficiency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 이제 이 연력학 제2법칙과 모순이 없으려면은 임의의 열기관의 그 efficiency는 반드시 카르노 efficiency보다 낮아야 된다. 카르노 efficiency는 높은 온도, 열원의 온도, 낮은 열원의 온도에만 의존한 함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 카르노 에피션시를 이제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간단한 연력학적인 프로세스에서 이런 프로세스에서는
얼마만큼의 일이 필요하고 아니면 얼마만큼의 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9장은 이제 열미 통계 1에서 배웠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상전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우리가 열미 통계를 배우는 것 중에서 어떤 통계 물리의 일종의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작용하는 매니바디 시스템이 보이는 아주 유니크한 그런 현상을 우리가 그런 현상이 바로 상전이이고, 우리가 다체계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우 큰 이유가 이런 상전이를 이해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투자를 했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께 상전이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상전이를 이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현상론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관측하는 기체, 액체의 상전이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 이런 현상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증기압 곡선이니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연력학 초창기에서 이미 이제 사람들이 알았던 상전이가 기체와 액체가 상전이가 일어나면 여기가 이쪽이 온도축이고 이쪽이 압력축이다 그러면 이제 그 기체 액체 상전이가 일어나는 어떤 공존선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 이 공존선의 모양, 이 공존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클라우지우스-클라이페리언 이퀘이션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가 이제 기체고 여기가 리퀴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넘어갈 때 소위 말하는 자멸이 필요한데, 이 자멸이 여기 공존선의 이제 모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제 그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 끝나는 점이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이런 게 있었다. 이런 현상, 20세기 초까지 그런 현상론적인 이론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런 현상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기체 액체 상전이를 일으키는 이제 미케니즘에 대한 이론이 최초로 제시된 게 이제 반데어발스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데어발스 티어리라고 하는 것은 이상기체 이론에 상호작용이 전혀 없는 이상기체 이론에다가 기체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의 효과를 이제 집어넣는 건데, 상호작용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기체 분자 사이에 이제 거리가 R이라고 한다면은 거리의 함수로 기체 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는 강하게 기체 분자들이 서로 밀치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는 미약하게 서로 잡아 끌어당기는 그런 상호작용이 이제 기체 분자들 사이의 이제 특징적인 상호작용의 특징이고, 이 두 가지 속성을 결합해서 소위 말하는 반데어발스의 상태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죠. 수업 시간에 이제 일종의 이제 민필드, 이게 반데어발스 이론이 이제 민필드 이론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민필드 이론의 철학에 입각해서 이 반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반데어발스 이퀘션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이제 훌륭한 이론이죠. 역사상 최초로 이제 매니바디 시스템이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의 거시적인 특성에 대한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 방정식을 봤더니 이제
안정적인 자연계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그 PV 다이어그램에 이런 언스테이블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고, 이런 의미에서 이 이론은 이제 불완전한 이론인데, 이 불완전한 이론을 우리가 맥스웰 리컨스트럭션을 이용해서, 맥스웰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반데어발스 이론에다 여기에 맥스웰 리컨스트럭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스와 리퀴드 가스 에서 일어나는 상전이를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페로마그네틱 물질에서 일어나는 이제 페로마그네티즘을 띠는 그런 물질에서 일어나는 상전이를 이제 소개해드렸고, 이 상전이를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이징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아이징 모델은 앞서 공부했던 기체 액체 상전이와는 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상전이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여기에 이제 이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스핀 업다운 시메트리가 있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이 아이징 모델에서 일어나는 이제 상전이의 메커니즘이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다.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이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 이 세상에서 그 질서가, 그러니까 무질서 시스템이 무질서를 극복하고 질서 있는 그런 페이즈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이런 걸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이제 상전이가 일어난다. 이 경우에 이제 아이징 모델에서 일어나는 상전이를 특히 오더 질서가 없는 그런 페이지에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질서 정연 스핀들이 한 방향으로 질서 정연하게 이제 늘어서는 그런 의미에서 오더 디스오더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고, 이 트랜지션 이제 결국 결정하는 것이 이제 프리 에너지가 결정하는 거죠. 프리 에너지. 근데 이제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빼기 TS.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이제 오더를 선호하고, 반면에 이 엔트로피는 디스오더를 선호하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이제 상보적인 관계가 있고, 한 U의 효과가 더 가면 엔트로피의 효과는 줄어들고, 엔트로피가 효과가 강해지만 오더의 그 효과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그 둘 사이의 경쟁적인 관계가 내가 이 에너지가 결정하는 오더드 페이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엔트로피가 중요해지는 디스오더드 페이즈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상전이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럼 그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그 두 양의 어떤 것에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걸 이제 결정하는 게 바로 이 온도였죠. 그래서 온도가 크면 엔트로피가 이기고, 온도가 낮아지면 에너지가 이제 이긴다. 그래서 이 아이징 모델의 예를 들어서 이제 1차원 시스템에서는 1차원 이징 모델은 우리가 이제 트랜스퍼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exact 솔루션을 우리가 구했고요. exact 솔루션을 구해봤더니 여기서 이제 상전이가 없었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상전이가 없다는 것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엔트로피, 에너지 아규먼트를 통해서, 즉 프리 에너지를 생각해서, 즉 다시 말하면은 프리 에너지 도메인월이 생겼을 때 그것의 프리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고찰을 함으로써 1차원 시스템에서는 절대 오더드 페이즈가 있을 수 없다. 스폰테니어스 시메트리 브레이킹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이해를 얻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그 내용이었지? 제 걸 다 기억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차원은 이제 상전이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원으로 갔고요. 2차원에서는 우리가 얘는 제가 이제 온사거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그젝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그것을, 학부 수업 시간에 그걸 다룰 방법이 없기 때문에 2차원 이상에서는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2차원 아이징 모델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몬테칼로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몬테칼로를 이제 프로그래밍하는 그 기법을 아주 자세히,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몬테칼로는 어느 전공에 무관하게 통계학을 하시던 아니면 다른 전공을 하시던지 간에 이 몬테칼로 메소드는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잘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중간고사 대체하는 프로젝트로 2차원 아이징 모델의 상전이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라, 이런 과제를 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낸 걸 이제 한번 쭉 훑어봤더니 대부분 이제 코딩도 잘 하셨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도 의미 있는 데이터들은 잘 이제 만드셨는데, 아쉽게도 그걸 이제 그럴듯하게 데이터를 잘 분석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전이를 공부한 경험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은 좀 완벽하지 않았는데,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지금 뭐 나중에 이제 전산물이나 이런 과목을 강의를 하게 된다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몬테칼로 이거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디테일드 밸런스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주 이제 중요했었고, 이 디테일드 밸런스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일종의 이제 주사위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면의 개수가 2의 n승계가 있는 주사위를 만들었는데, 그 주사위는 희한하게 굴리면 볼츠만 웨이트에 비례해서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그런 주사위를 만들었다. 그게 몬테칼로고, 그런 이제 그 주사위를 디자인하는데 디테일드 밸런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원 아이징 모델을 소개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아이징 모델이 보이는 상전이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임계요 현상을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이 t 빼기 tc의 절대값에 이런 어떤 해석적인 함수가 아니라 비해석적인 함수, 파워로에 의존하고, 뭐 susceptibility 역시 t 빼기 tc 절대값은 마이너스 감마, susceptibility는 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도의 함수로 어널리틱하지 않은 함수가로 주어진다. 그걸 말씀드렸고, 이런 이제 싱글리티가 생기는 이유가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 역시 t 빼기 tc에 대해서 마이너스 U로 발산하죠. 즉 코릴레이션이 엄청 강해지기 때문에 상전 이점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페로마그네티즘에서도 이제 mean field theory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걸 설명드렸고, 이 mean field theory로부터 이런 크리티컬 피노미널을 이제 공부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전이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현상론으로 란다우 시어리를 소개드렸고, 이제 란다우 시어리를 통해서
상전이와 이제 임계 현상이 모델마다 다 다른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모델이 달라지더라도 어떤 보편적인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각각의 모델들의 상전의 그 에센스를 들여다보면 시메트리와 대칭성 뭐 이런 중요한 몇 가지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란다우 티어리가 이제 구성이 되고 그럼 따라서 그 시메트리만 대칭성만 공유하면 모든 애들은 다 똑같은 이제 임계 현상을 보일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간단한 5-4 티어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페로마그네틱 상전이를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뭘 했냐면 11장에서 바이너리 믹스처 그러니까 두 개 혹은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매크로스코픽 스테이트가 섞였을 때 우리가 걔네들이 잘 섞여서 새로운 그러니까 유니폼한 페이즈를 이룰지 아니면 걔네들이 이제 섞이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매크로스코픽 스테이트를 형성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공부할 때 엔트로피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고 엔트로피 믹싱 그래서 다양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크라이오제닉스라고 해서 이 로우 템퍼러처 피직스가 이제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온도가 어떻게 하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가 그래서 줄 익스펜션이니 이런 여러 가지 미케니즘을 이제 아주 그 베이직한 미케니즘을 소개해 드렸고 거기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온도를 낮췄고 최근에는 레이저 쿨링이라는 걸 이용해서 10-6승 켈빈 어마어마하게 낮은 극저 온도까지 이제 사람들이 구현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제 교과서에서 수업을 했지만 이 두 챕터는 우리가 이제 2학기 진도에서 배웠던 이 두 챕터는 시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종의 기초 상식으로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을 하시는 분이 있다 로 템퍼러처를 사용하는 그런 실험실에 들어가신 분이 있으면은 이때 내가 12장에서 이런 걸 배웠었지 그래서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건 그 스타팅 포인트로 삼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대신 11장, 12장은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로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죠. 이 키네틱 시어리를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보통의 경우는 진도가 이렇게 나가기가 힘들어서 키네틱 시어리까지는 강의를 하질 못해요. 근데 이번에는 온라인 강의를 해서 그런가 이상하게 진도가 빨리 나가서 이제 키네틱 시어리까지 갈 수 있어서 참 기뻤고요. 제가 키네틱 시어리는 아마 여러분 포함해서 2번인가 3번 정도 그 정도밖에 강의를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다 학기가 끝나가지고 키네틱 시어리는 사실 이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유체역학이나 이런 것을 배우셨다면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쉬웠겠지만 아시다시피 물리학과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물리학과에서 이제 유체역학을 잘 배우질 않고 있고요. 그래서 통계역학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생소한데 거기에서도 더 생소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학번을 강의할 때도 키네틱 시어리를 강의할 때 상당히 이제 힘들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수업하시면서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제 맥스웰 디스트리뷰션을 배웠었죠. 그래서 맥스웰 디스트리뷰션을 배웠고 그 캐릭터리스틱 속도로서 스피드의 평균 그 다음에 RMS 이런 것들을 맥스웰
분포를 통해서 이제 계산하는 걸 제가 이제 숙제로 내드렸죠. 이 계산들 한번 다시 잘 해보시고, 그리고 이 맥스웰의 키네틱 시어리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열통 원 시간에 PV나 NKBT 차이 이것을 유도하는 거에 이제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열통 원에서 이걸 유도를 했었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걸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성이 뭐 한 단계 그 업그레이드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을까지 드리곤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키네틱 시어리의 입장에서는 앙상블 이론이 아니라 키네틱 시어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유도가 되는가. 그래서 어떤 벽을 생각하고 기체 분자의 벽을 충돌에 되튕겨가면서 모멘텀 트랜스퍼가 일어나는데, 그 모멘텀 트랜스퍼가 얼마나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그걸 맥스웰 분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V나 NKB 계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트를 공부를 했고, 트랜스포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mean free path라는 개념을, 기체들 분자들 사이의 충돌에 관한 내용인데, mean free path가 뭐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거리까지는 기체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저기서 이제 저 거리만큼 이동하면 기체 분자들이 충돌해서 서로 운동 에너지를 혹은 이제 그 모멘텀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제 열평형 상태로 접근하는 혹은 열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랭트 스케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랜스포트, 14장에서 제일 중요한 트랜스포트 현상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의 트랜스포트를 이제 소개해드렸고, 제일 처음에 이제 디퓨전. 디퓨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죠. 왜? 덴서티 차이 때문에. 내가 일부러 누가 어떤 이 입자를 저기로 보내려고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얘네들은 덴서티 그레이디언트 때문에 통계적으로 높은 밀도에 있는 분자들이 낮은 밀도에 있는 분자들로 그 영역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수송이 된다, 전달이 된다. 그걸 우리가 디퓨전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히트 컨덕션, 이제 열이 전달되는데 여기서는 키네틱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키네틱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왜? 온도 그레디언트 때문에. 자, 두 영역의 온도 차이가 생기면 이제 높은 온도에 있던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낮은 온도에 있는 영역의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된다. 이제 그런 현상을 히트 컨덕션이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스코시티라는 게 있었죠. 비스코시티는 우리가 이제 점성, 마찰력인데 이 마찰력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모멘텀이 전달되는 거죠. 이제 모멘텀이 전달되는 건데 왜? 우리가 그 양면을 서로 이제 엇갈리게 뒤틀면 그것에 의해서 이 한 영역에 있는 모멘텀이 다른 영역으로 모멘텀이 전달되고, 그 모멘텀을 뺏기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의 모멘텀을 잃는 거니까 걔는 이제 마치 이제 마찰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 속에서 걸어가면은 그 비스커시티 때문에 우리 걷는 우리의 운동이 이제 댐핑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비스커시티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것과는 다르게 전기 전도는 이제 누가 전달되는 거냐면 전하량이 전달되는 건데, 다른 경우는 익스플리시트한 포스가 없어요. 그냥 힘이 없이 그냥 이 그레디언트 때문에 생겼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익스플리시트 일렉트릭 필드를 가했을 때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일종의 엔트로픽 포스에 의해서 어떤 전달 수송 현상이 일어나는 것임에 반해서 여기 이제 진짜 그냥 익스프레시브 포스 힘에 의해서 이제 트랜스포트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가 모든 것들은 이제 이 입자 개수, 입자 밀도 혹은 에너지 덴서티 혹은 모멘텀 덴서티 혹은 전하 덴서티가 흐르는 플럭스,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그 양을 우리가 플럭스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 플럭스가 누구에 비례하냐면 density gradient 혹은 temperature gradient 혹은 shear stress. electric field일 경우에는 여기 이제 potential difference가 되겠죠. potential의 gradient. 여기 이제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그 트랜스포터가 강하지 않을 때, 그 그레디언트가 충분히 작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런 선형 관계를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때 이 D가 뭐 diffusivity, conductivity 뭐 이런 등등의 말로 불렀었고, 이 각각의 이 D가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였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키네틱 시어리의 입장에 입각해서 다른 간단한 물리적인 그런 상수들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 키네틱 시어리 트랜스포트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히트 커런트나 아니면 이 그레디언트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매크로스코픽한 퀀티티죠. 우리가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측정 장치로. 자 이걸 측정을 하면 그리고 그 측정된 것들의 그 B값을 결정하는 게 이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인데 이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는 얘네들은 키네틱 시어리의 입장에서 얘네들을 살펴보면 얘네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스코픽 퀀티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것이 물리 실험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스템을 자극을 하는 거야. 시스템에 내가 높은 열을 가해. 아니면 시스템에 뭐 갑자기 파티클들을 왕창 압력을 가해서 파티클들을 많이 집어넣어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리스판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자극이고 이게 리스판스야. 그러면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얼마나 큰 리스판스가 나오는지 얘도 이건 내가 조절하는 거니까 이 크기는 알고 있고 이건 내가 이제 실험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 둘 사이의 B를 계산하면 이제 D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이런 매크로스코픽한 퀀티티들을 실험으로 측정을 해서 결국 D라는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죠. 그게 실험이에요. 그럼 그 실험에서 얻은 그 D값과 마이크로스코픽 시어리를 통해서 계산한 이 미리 계산해 놓은 이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를 비교하면 그럼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어떤 마이크로스코픽 성질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매크로스코픽 메저먼트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트랜스포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heat equation 아니면은 이제 diffusion equation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얘네들은 뭐 이렇게 생긴 거죠. heat equation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뭐 이제 이런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 그러니까 heat conduction equation 이제 푸는 건데 이걸 풀어서 이제 재밌는 뭐 내가 이제 난방을 시작했을 때 그 난방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고 자,
그 이제 스페리컬 치킨이라고 닭을 구형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요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 정량적으로 힛 이퀘이션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 그 유명한 볼츠만의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아주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간략한 거로 볼츠만 방정식을 다 이해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저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현상도 우리가 차분차분 한 걸음 한 걸음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이제 첫 스텝이 볼츠만 방정식이고, 그 볼츠만 방정식 자체도 어려워서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근사적인 방법으로 이제 볼츠만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런 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 볼츠만 이퀘이션에서 기반을 해서 앞서 공부했던 키네틱 시어리를 이용해서 유도했던 트랜스포트 방정식, 트랜스포트 코에피션트를 이제 간단한 경우에 리프로듀스하고 이제 그랬었죠. 자, 이상이 이제 2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열및 통계물리 시간에서 배웠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 통계 수업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뭔가 이번 학기 한 중간쯤에는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면서 할 수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이제 이번 학기의 경험이 이제 상당히 이제 독특한 경험이 됐고요. 난 살다 처음 이제 유튜브에 강의를 올리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유튜브로 강의를 듣게 됐을 줄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설마 그러리라고는 전혀 기대를 못 하셨겠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 협조 속에 이 한 학기 강의를 이제 마칠 수 있게 돼서 이제 대단히 기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학기의 평가는 절대 평가를 하기로 정했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절대 평가를 더 선호하실지 상대 평가를 더 선호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성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 못하면 뭐 그래도 그 중에 반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데, 절대 평가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정한 게 기말고사의 점수를 이제 50점 이상을 받아라. 이게 제가 정한 기준이고요. 부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말고사에서 50점 이상을 다 받으셔서 모두 다 B0 이상의 그 성적을 받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이제 준비하시는 방법은 제가 지금 한 학기 수업 내용을 쭉 개괄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 맞추어서 아주 기초적인 이제 연습 문제들 같은 것을 이제 내려고 해요. 수업 시간에 다뤘던 예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제 내용들을 잘 참조하셔서 시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의 문제는 낼 수가 없고요. 아주 개념적인 개념을 이해한 개념에 충실한 그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주로 낼 생각이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50점 이상을 넘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학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및 통계물리 2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